그러니까 공매도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지분을 사가지고 이 기업이 성장해서 잘 돼가지고 이익을 내면 배당도 받고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내 지분 가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게 주식 투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투자고, 근데 공매도라는 건 하락의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망하길 바라야 되거든요. 진짜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들리거나 이러면은 내가 공매도를 쳤을 때 그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이 안 좋아지길 바라고 하는 경우죠. 물론 이제 공매도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좀 안 좋아지는, 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뭐 당연히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고평가된 기업이니까 아 이거는 적정 가치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적정 가치에 낮아지는 걸 기대하고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안 좋아져야만이 빠지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거는 투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어쨌든 자산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랑 완전히 이게 대치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공매도는 전 세계가 지금 다 하는 거니까 공매도를 뭐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350개 종목이 일단 공매도가 해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변동성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공매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벌써 4,000명이 교육받았다고 하던데, 뭐 공매도 하시는 거야 자유긴 한데 60일 동안 어쨌든 갚아야 돼요. 60일 안에 내가 갚아야 되고, 그리고 공매도가 주식 매수보다 더 어려운 점은 한 주를 그러니까 내가 한 주 사서 그 가치가 0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 한 주만큼의 내가 그 돈을 까먹는 거지만, 그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 공매도를 했을 때 손실이 진짜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주에 10,000원짜리가 10만원 가면 10만원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쉽진 않은 게임이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좀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공매도보다는 그냥 좀 매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불법 공매도도 되게 많았거든요. 의도적으로 막 주가 막 루머 퍼뜨려서 주가 공매도 해놓고 주가 급락시켜서 그리고 나서 수익 내는 경우도 뭐 옛날에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뭐 금융감독원은 좀 믿어봐야죠. 왜냐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단속한다고 했으니까, 불합리하게 못하게 하겠다 했으니까 합리적으로 어쨌든 모든 정보들은 다 공개가 될 것 같아서 공매도에 따른 뭐 옛날처럼 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기업이 성장만 한다면 공매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저는 올라간다 보거든요. 뭐 과거에도 아마존도 그랬고, 사실 뭐 테슬라, 미국은 공매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고, 사실 미국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 할 수 있거든요, 일부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는 공매도가 훨씬 자유로워요. 근데 그런 국가의 나스닥 지수가 지금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중간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10년 동안 주가가 안 갔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은 그러면 안 갔어야죠, 아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공매도 때문에 저는 주가가 내려간다고 보진 않지만 빠져야 될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빠지겠죠, 공매도 때문에. 그렇게는 보는데 그 타겟팅은 앞으로 안 좋아질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의사 결정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돈 벌 것 같다, 5년 3년, 그렇다면 공매도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공매도 때문에 진짜로 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사면 좋은 거고, 다만 지금 향후에 업종을 딱 보셔가지고 아 이거는 앞으로 꺾일 업종 같다, 지금은 좋지만 향후에 좀 꺾이는 게 좀 보이는 업종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또 공매도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보다도 그 어떤 산업이 좀 안 좋아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공부를 계속 좀 하는 게, 뭐 할 수 있는 기업은 하겠죠. 근데 좋아지는 기업을 굳이 뭐 목숨 걸고 숏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기업 이익의 전망치는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야 공매도 때문에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 뭐 계속 좋아지는 기업까지 당장 공매도를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주식 역사상 공매도가 증시 방해 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 FOMC의 어떤 향후의 결정, 긴축, 그 다음에 진짜 이익이 꺾이면은 공매도가 아니어도 빠지는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익이 꺾이는지 이런 수출 데이터 이런 걸 봐야지 공매도에 저는 함몰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미국도 박스피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나스닥이 왜 7배, 8배 가요? 공매도, 그 테슬라 아시잖아요.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우리나라가 박스피인 건 공매도 때문이 아니에요. 공매도가 증시의 방향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박스피였던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박스피 산업을 갖고 있었어요. 경기 민감형 산업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매년 2, 3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적자 보잖아요. 몇 년 후에는. 조선, 건설,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까지. 이 대표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게 뭐 60, 70% 됐는데 이 기업들이 다 민감형이죠.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코스피가 확 올라가요. 2년은 또 박스피 되는 거죠. 안 좋아지니까 이 사이클이. 반복. 근데 미국의 나스닥은 어떠냐면 사이클이 이렇게 가잖아요. 플랫폼 독점 기업들이잖아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산업, 애플까지. 그러니 그 기업들 시총이 크니까 이런 산업, 그 회사들이 이런 산업 구조였으면 우리나라랑 똑같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 구조의 문제지 공매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 고정관념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때문에 안 간다, 공매도 없으면 간다, 이거는 저는 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모든 나라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모든 나라가 공매도가 재개가, 그러니까 공매도를 다 하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된 나라만 혼자 막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 논리가 맞을 수는 있지만 공매도의 천국인 미국이 지난 10년간 10배 가는 걸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산업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를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산업 구조 이제 바뀌어 버렸잖아요. 경기 민감형이 아니라 성장형 구조로 지금 바뀐 상황이니까 이 기업들이 사이클은, 반도체도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죠. 자동차도 전기차 달고 가죠.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 있죠. 삼성바이오 같은 이제 그 헬스케어 들어가 있죠. 2차 전지 사이클이 이러잖아요. 그 2차 전지까지. 시총 1등부터 10등이 다 그런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절반이에요, 지금 딱. 그래서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매도, 저는 뭐 아무리 강한 공매도 세력이 한국을 방해한다고 해도 결국엔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은 2600에서도 했던 것 같고요. 700, 800, 100단위마다 계속 그래요. 갈 수 있을까요? 3000에서도 그랬고, 그때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2900까지 왔을 때, 이제는 진짜 끝났나요? 근데 또 어느새 이렇게 3200까지 왔는데 한국의 기초 체력이 정말 강해졌고, 아니 뭐 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증시 3200이 당연히 비싸죠. 뭐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비싼데 이 비쌈을 그냥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다르니까. 왜냐면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 풀렸어요. 그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치는 어쨌든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PER 높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만약에 증시가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봐야죠. 그럼 돈이 회수될 거냐, 풀린 돈이. 근데 연준도 그렇고 누구도 회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FMC가 열렸는데 연준이 이제 돈 푸는 거 우리 줄이겠다. 그때는 급락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그널은 전혀 아직도 없고, 3월 FMC 회의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랑 물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긴축은 아직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 믿고 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2900, 3000 깨질 때 주식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건 연준을 믿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때 산 거죠. 근데 결국 연준 말대로 올라갔잖아요. 믿은 것처럼.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긴축 시그널이 나온 게 1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6월달 FMC가 열려요. 4월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무난히 6월 FMC에서는 보통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니까 그때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테이퍼링을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아니다. 뭐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때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6월 달에는 한번 FOMC 앞두고는 한번 증시가 급등 나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변동성 확대되지만 거기서 시장이 한번 발작을 할지 또 랠리가 나올지는 그건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6월은 한번 긴장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월에 자꾸 공매도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 게 아니라 5월 공매도를 걱정하지 마시고 6월에 FOMC에서 도대체 연준 의장이 무슨 발언할지 그거를 더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때 연준 의장이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5월 말까지는 좋게 보시면서 6월 진입할 때는 조금 일정 부분 현금화도 하면서, 왜냐면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있다. 근데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하겠다고 밝혀도 결국 장기적으로 지수는 또 올라갑니다. 과거에 2013년도도 그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니까 수도꼭지 잠그는 거죠. 물 트는 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줄이고 나서 한국 증시가 한 달 만에 10% 폭락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됐느냐? 다시 다 고점 회복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금리 인상도 했고 결국엔 계속 올라갔어요, 시장. 예. 그러니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금리 올렸을 때 결국엔 올라갔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처음 나올 때는 어쨌든 시장은 놀래가지고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또 저로의 찬스가 오는구나, 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니까 그때로 활용을 하시되,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말까지 증시가 정말 꾸준히 올라가서 이렇게 레벨로 한다면 5월 말경이나 6월 초에는 한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그 변수가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익이잖아요. 이익과 멀티플이라고 해요. PR이거든요. 이익과 PR이 올라가면 올라가요, 무조건. 근데 이게 떨어지면 떨어져요. 근데 지금 보면 이익은 올라가는 구조예요. 계속 올라가요. 지금 추정치도 뭐 역대 최고고, 이걸 걱정하실 필요 없고, PER을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PER이 올라가요. 옛날에 10배 주던 시장이 아니라 15배 줘도 돼요.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15배까지 갔어요, PER이. 그랬던 거고, 지금 이제 13배까지 떨어졌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금리거든요. 이제 긴축 돈을 많이 풀면 PER은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용인을 해줘요. 근데 돈 푸는 걸 줄여요. PER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6월에 FOMC에서 결론이 일단은 1차 고비예요. 거기서 돈 푸는 걸 줄인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PER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주가는 빠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건데, 거기서 공매도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공매도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매도는 개별 기업이 뭔가 빠질 것 같다, 그거에 베팅하는 거예요, 시장보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한 적도 없고, 사실은 이번에도 뭐 결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너무 5월 3일 공매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그 약간 공포감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싫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변동성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시장 안 좋을 때 말씀드렸던 게, 너무 좁게 보니까 하루하루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6개월, 1년, 뭐 2년, 3년 보고 이렇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항상 빠질 때가 기회니까 그 두려울 때 좀 주식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공매도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단기적으로 누를 수는 있죠. 더 빠르게 가속화시켜서 안 좋을 때. 그런 거지, 주가의 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이익, 그 다음 PER, 밸류에이션, 내가 몇 배를 줄 거냐, 이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뭐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을 못하고 막 스트레스는 받지는 저는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제 시장에 이제 좀 그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요새 뭐 비트코인도 하시고 증시에서 좀 멀어지신 분들도 좀 일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식 투자는 저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금리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평생 해서 내가 워런 버핏은 아니더라도 매년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 결국엔 공부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 공부라는 게 뭐 차트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수급 공부, 공매도 사실 수급이잖아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주가 올리는 건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기업의 뭐 한마디로 그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 같은 건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왜 인정을 받냐면 중국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 삼성전자만의 기술력이 있잖아요. 애플의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CJ 제일제당이 그 비비고 만두. 이거는 만두는 다 많잖아요. 누구나 만들어요. 근데 비비고 만두만 알아줘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비슷비슷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갖고 있는 기업하고 아닌 기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 의류회사 중에 FNF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바닥에 2배 올랐는데 MLB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있잖아요. 아니, 모자야 누구나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LA 다저스, 뭐 뉴욕 양키스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MLB 마크 뒤에 붙잖아요. 이거에 중국 사람들이 돈을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예요. 근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브랜드 가치도 없고 그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 그런 산업은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뭔지를 계속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제발 1, 2% 수익 났다고 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 보는 거예요. 2배, 3배, 5배, 뭐 진짜 극단적으로 10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내가 공부를 통해서 발굴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길게 끌고 가는 그런 훈련도 하시면 진짜 저는 평생 수익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수익 나다 이게 안 되냐면 훈련이 안 돼 계세요. 그런 걸 발굴해도요, 한 10% 먹고 팔아버리세요. 이 정도에 만족하시고. 예. 그래서 장기 투자로 수익을 좀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